좀 아쉬운 점 또는 걱정이 되는 점은 이제 4개월 안에 다 이제 지역 화폐가 되든 뭐 이렇게 이제 현금이 아닌 방식으로 국민들이 다 써야 되지 않습니까? 요 돈만 써서 이제 경기를 진작시킬 수 있느냐? 추가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사실 기업이든 개인이든 쓸 돈이 없으니까 나라에서 주는 돈만 써가지고는 경기 지장이 안 될 텐데 플러스 알파를 뭘로 할 거냐라는 대책은 물론 이제 경제 주체들이 고민을 해야 될 것이지만 저는 대기업이 지금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대기업 쪽에서 뭔가 현금 보유를 많이 하는 게 있으면 일자리 쪽으로 투입을 하든 아니면 좀 직원들이 복지 쪽으로 하든 아니면 사회공헌 쪽으로 하든 뭔가 내놓고 정부에서 지금 한 30조 이상의 주경 편성을 해서 가는 것이라면 경제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동참해서 좀 보태주면 이게 이제 일종의 경제적 성수 효과 그럽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더 나타날 텐데 지금 이것조차도 아직 이제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못 하고 있으니까 부가적인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제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이렇게 좀 그 뒤에서 지원 부대 역할을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은 좀 들긴 합니다. 아무래도 뭐 당 차원에서는 민주당이 이제 그러니까 당대표 선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좀 더 본격화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속도감 측면에서는. 자, 근데 이제 또 다른 이야기, 그러니까 앞서 이제 그 부채 탕감과 관련된 거를 이제 저희 기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지지 계열 커뮤니티에서는 부정적인 반응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뭐 이를테면 뭐 이러면 도덕적 해이가 더 많이 발생하는 거 아니냐. 배째라에서 7년 동안 자기 이자나 원금을 갚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왜 돈을 갚아주냐 이런 식의 논리들이 나오는 것 같아서 좀 황당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빚독촉에 대한 거를 받아보지 않은 사람들, 경험이 없는 사람들의 논리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자, 지금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걸 이제 이자를 유예해주자, 또는 이자를 지원하자. 원금 탕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를 해줘도 도덕적 해이가 생길 수 있다라고 이제 하는데. 이건 아마 이제 진보 영역의 민주당 지지자 또는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국힘 쪽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좀 더 많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이렇게 질문을 좀 던져보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기초단체장 이제 시장 한 분을 만났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공공은행 같은 거를 설립해서 시중에 가면 돈을 못 빌리니까 완전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어렵게 이익금융권 또는 사채신으로 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한 3, 4%면 빌려 쓸 수 있는 돈을 이 사람들은 10%, 15%를 빌려 써야 되는 상황 같으면 돈을 벌지도 못하는데 이자는 더 많아지니까 훨씬 더 구조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자기가 이제 생활을 영위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줄 거냐라는 논의를 하면서 자, 공공은행을 통해서 한 1,000만 원, 2,000만 원을 빌려줄 수 있는 룸을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리는 실제로 신용 1등급 정도가 시중은행에서 빌릴 정도로 해서 관리 제대로 다 하자고 했을 경우에 만약에 2,000만 원 정도 내가 빚이 생겼는데 이걸 안 갚는데 내가 신용불량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극단적으로 본인이 경제활동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2억 원이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지만 2천만 원 정도를 가지고 정상적으로 40대, 50대, 60대가 신용불량이 되느냐 안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갚을 길을 주면 무조건 갚고 신용불량이 안 되지. 2천만 원 정도를 갚지 않고도 내가 신불이 되어서 뭐를 해줘도 상도로 살겠다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나 또 지금 최저임금이나 이런 여러 가지 월급여를 비교해 봤을 때 그러면 지금 국가에서 해주겠다고 하는 5천만 원 이하 7년 동안의 장기 연체자의 경우에는 사실상 근로 능력을 상실한 사람, 지금은 도저히 자기가 노동을 통해서 갚을 수 없는 사람, 그런데 재교육 기회는 더더욱 없으니까 국가가 결국 복지라는 이름으로 최저생계비 지원하거나 차상위 지원을 해야 되는 이 상황 사람들을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경제활동 인구로 만들자라고 해서 이 비용을 국가가 감당한다면 자, 이것이 어느 정도이냐 이제 이런 게임이죠. 왜 그러면 대기업에 30조 정도 지금 세금 감면 조치를 해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 사람들 좀 지원하는데 한 10조 정도를 쓰면 되는데 이거는 왜 뭐를 해저더냐라고 우리가 좀 더 균형감 있게 판단하고 접근할 사안이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기 때문에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고 뭐를 해줘도 빠지면 안 되지만 그러면 기회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복지의 사각지대로 복지의 영역으로 가면서 국가가 줘야 할 것을 오히려 기회의 공간으로 열려서 기회의 공간으로 옮겨와서
한 8, 90%는 기회의 공간, 1, 20%는 우리가 정책적 실패를 한다 하더라도 8, 90%를 살리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채무에 대한 압박, 그 부담을 좀 해방시켜주면 반대로 이제 그 비용 이상으로 생산성은 늘고 생산성은 늘면 늘어난 만큼 세금을 또 내는 거고 그렇게 되면 결국 경제가 또 순환된다라는 이런 기대감이 충분히 좀 반영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일본이 이제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시간을 겪을 때 일본에서 많이 유행했던 말이 개개인의 경제적 활력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건 개개인이 경제적으로 활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표현이었는데 이게 뭐냐면 이 개개인에게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주체를 흔히 정부, 기업, 가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부가 효능감이 있든가 아니면 기업이 투자를 하든가입니다. 근데 과거와는 달리 지금 우리 기업들이 삼성이 예를 들어서 갑자기 국내에 30조 투자할게요. 이렇게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글로벌 환경에서. 예를 들면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퍼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엔 이 개인들이 내가 다시 지금 이제 전 대표님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얘기인데 경제적으로 뭔가를 해봐야겠다라고 하려면 정부가 뭔가에 이제 말하자면 공간을 열어줌으로써 효능감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제기할 수 있겠다. 이런 바탕이 돼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 이제 비탄감이 도덕적 비판이나 뭐 정책 논쟁은 가능합니다만 사실 아무에게도 손해를 끼치지 않는 경제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을 하는데 물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말하자면 정치적인 비판 이런 것들이 두렵고 혹은 이제 돌파가 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동안 못 해왔던 건데 사실 이제 이 정도 규모를 할 수 있는 속도감 있게 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좀 저는 실천력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대우조선해양도 산업은행 공적 자금 투입해가지고 결국 하나오션으로 팔았지 않습니까? 과거에 수없이 많은 사례가 있죠. 기업을 지금 경매처리해서 끝장내는 것보다는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살려가지고 가격을 높이자라는 것은 개인에게 적용하면 안 됩니까? IMF 때 우리가 은행 다 무너질 때 공적 자금 그 국민들 다 세금 아니에요? 은행 지금 떵떵거리고 제일 잘 살지 않습니까? 은행이 정말 사회적 기여나 공헌을 어느 정도 하는지 저는 지금 객관적으로 가늠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시점에 필요하면 공적 자금을 투입했던 거예요. 예, 그렇죠. 왜 개인한테는 그거 투입하면 안 되고 기관이나 예를 들어 기업에는 투입하면 되느냐고. 왜 그러면은 재벌 감세해줬다고 대기업 감세라는 것이 정말로 대기업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은 수집조를 이렇게 감액을 해주고 지금 이 상황에서 좀 한 5조, 10조, 20조 넣자고 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왜 개인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국가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이분들이 세금에 대한 조세 부담률이 현저히 낮거나 세금을 안 내지만 어쨌든 전체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가지고 하는 것은 결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경제의 활력을 만드는 쪽으로 필요하다면 왜 개인은 예외가 돼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좀 거꾸로 들리면서 결국 사안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정치적으로는 정부가 책임을 지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결과를 가지고 국민들이 평가하면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바이든 대통령 시절에 미국에서 대학생들의 학자금 빚을 바이든이 일시에 면제 탕감해 준 적이 있거든요. 공화당이 굉장히 격렬히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공화당 주지사들이 있는 주에서는 소송도 냈어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똑같은 논쟁 구조에 있는 거죠. 근데 결국에 이제 이겨서 다 지급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비판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나라가 어디냐 자본주의에서 이런 얘기들 하는 거 제가 댓글에서 많이 봤는데 미국도 지금 이제 이미 2022년도에 이런 식의 이제 말하자면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한 비탄감 정책을 시행하고 그게 이제 굉장히 당시에 미국 경제, 그러니까 청년들의 취업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활력을 불어 넣었다라는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이제 지금 이제 굉장히 뭐 저성장을 넘어서 거의 마이너스 성장으로 가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도 이해는 할 만하죠. 이제 나는 너무너무 어려워서 모든 것을 팔다리 다 자르고 성실하게 상환을 했는데 나는 버텨왔다. 어떤 식으로든. 근데 버티지 못한 사람을 왜 국가가 돈을 대주느냐. 이제 이런 데서 억울한 국민들이 저는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완벽하게 100%를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 성실 상환자한테도 기회를 달라. 어떤 기회가 있는지 이제 연구를 해야 하지만 저는 이제 이런 대목에서 꼭 우리 그 국민들께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본인이 지금 국가 경영을 총 책임을 지는 당사자라고 생각했을 때 나는 성실하게 상환을 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존재했을 때 당신이 만약 대통령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겠냐라고 거꾸로 질문을 했을 때 좀 다른 결론이 전 나올 수 있다고. 당연히 성실 상환자는 세금도 제대로 내고 국가를 위해서 자신의 노동 가치를 최대한 만들어서 자기 허리띠 졸라매고 사는 사람이 맞지 않습니까? 인정하죠.
그러나 그것이 안 되는 사람들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우리가 계속 촉구를 하는 것이 맞느냐. 그렇게 안 되는 사람은 기회를 다시 열어주자는 쪽으로 결정하는 것이 맞느냐. 당사자의 위치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국가의 경영, 대통령이 본인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질문을 던져보면 이 문제는 비교적 그래도 합리적으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왜 기업은 공적 자금 투입할 수 있고 왜 은행 같은 데는 공적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데 개인에게는 자영업자도 사업가잖아요. 기업인이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사업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생긴 거는 왜 국가나 큰 기관은 다 되는데 개인은 안 되느냐. 이것은 오히려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는 개인은 국가보다 덜 중요한 거야. 기업보다도 못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혹시 예단과 편견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국민주권 시대에 맞는 예. 국가의 역할 그리고 개인의 부채나 개인의 이런 파산 상황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법 좀 달라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과정에서 이 공급자 중심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보다 좀 열린 시각으로 해서 이제 각 부처에서 각고의 노력들을 좀 필요로 한다라는 이야기를 또 언급하신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의 디테일성까지도 앞으로 좀 챙겨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도 드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이제 경제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또 묻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좀 장기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전략들 아무래도 그 이공계 지원 특별법 시행령만 보더라도 이를 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요약을 하자면 이공계 인재 육성에 대해서 이제 초중고 진학 촉진을 한다든가 또는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들의 연구 지원, 교육 이런 것들도 지원한다라는 것을 시행령을 이제 근거 기반으로 만들겠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장 기반부터 잘 다지겠다 이런 좀 의도로 읽혀지는데 두 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오늘 이제 그 기사를 보면서 이재용 삼성 회장이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그렇죠. 이제 AI 기반으로 국가에서 이런 이제 기초를 튼튼히 하고 또 일종의 국부 펀드 같은 걸 만들어서 대국민 또는 협동조합 방식의 배당까지 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을 좀 이따가 논의를 하더라도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청소년에게 꿈을 줘야 한다. 그리고 삼성이 지금 이제 10만 명 학생에게 AI 교육을 그렇죠. 본격적으로 하겠다라고 이런 화답이 있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바람직하다. 자, 대기업과 이재명 정부가 어떤 관계 유지하는 거 이런 것은 차치하고요. 기업은 기업대로 역할, 대기업은 돈이 많으니까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고 사회공헌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이 돈도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따져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적 활동을 하는 부분은 박수를 보내야 한다. 그러면 삼성이 이렇게 했으면 SK는 어떻게 할 거냐? LG는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것들을 쭉 가지 않습니까? 예. 자, 이런 것들이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던 국가는 마중물을 이렇게 한 30조 정도 부으면 경제참여의 주체들이 추가적으로 어떤 걸 내서 이것이 실제로 성과로 나타나도록 하는 결국 경제성장 효과를 만들어낼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삼성이 어저께 이런 방식으로 한 것은 매우 좋은 시그널이다. 그러면 다른 기업들로 좀 확산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사업을 하는 각 주체들이 자신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상품의 경쟁력, 시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혁신의 과정들을 계속 거쳐갈 것이냐 이런 것들로 선순환이 되면은 정말로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상상 또는 기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경제 주체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화답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는 저 부분에서도 정부의 견인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드는데 저희가 이제 예전에 취재하다가 만났던 이공계 졸업생들 얘기 들으면 제일 어려울 때가 언제냐면 석사나 박사 하고 나서 연구원 같은 생활을 할 때 이때 굉장히 박봉입니다 생각보다. 근데 사실 좋은 아이디어나 이공계 관련된 기술적인 어떤 창의력은 그때 제일 좋거든요. 근데 이들을 이제 말하자면 이들이 정식 연구원이 되거나 어디 취업하거나 하기 전에 말하자면 랩 같은 시설에서 이들을 관리하는 인력 관리에 대한 어떤 필요가 있고 이게 지금 전 대표님 얘기하신 대로 정부도 할 수 있고 기업도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래서 이들이 보통 어떻게 됩니까? 이 인력들이 유출돼요. 왜냐하면 국내 기업에 취업하는 것보다 미국 가서 취업을 하면 연봉이 많게는 5배, 10배 가량 높으니까 그래서 이 인력의 유출을 막는 거를 정책적으로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비근한 예를 들면 예전에 DJ 정부 시절에 벤처붐이 일어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디어가 있어? 그러면 정부에서 그 창업자금 투자도 해주고 지원도 해주고 그래서 예를 들면 10개, 30개 해서 20개 망하더라도 어쨌든 살아남는 기업들이 혁신 기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말하자면 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는데 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전혀 논의조차 사실 잘 안 됐던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정부와 기업 그다음에 지금 우리도 그러니까 AI 그 비서수석을 드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정우 씨를 그러면 통해서 이제 말하자면 이런 좀 진부한 얘기입니다만 그러니까
그 관과 그 기업이 협조하는 어떤 시스템. 그래서 고급 인력들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관리할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기술적인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적극적 그 기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뭐 이런 과정을 좀 설계해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성을 이재용 회장도 어쨌든 화답을 했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는 거죠. 심지어 그 이전에 그 5대 그룹 총수들과 만났을 때도 자서전을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 사회공헌 활동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강조하는 그 부분들을 맞춰가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왔는데 실제로 그걸 바로 이제 즉각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모습은 참 이거 역시 도파민 터지는 소식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채팅창에서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오늘 스픽스 내용이 있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글이 있었는데 자 스픽스 출연한 이래 정치 얘기 안 하고 이렇게 다른 주제 얘기하는 거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데 살다 이렇게- 보니 삼성 이야기도 이렇게 기분 좋게 예. 그래도 우리는 늘 뾰족한 성공 같은 걸 가지고 잘못한 걸 지적을 해오는 맞습니다. 거지만 이재명 정부에 이렇게 이제 화답을 하는 방식으로 가니까 뭐 충분히 이제 우리가 칭찬을 해줄 만하다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이제 칭찬하는 채팅도 너무 좋고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구독과 좋아요로 또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방법도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꼭 많은 좋아요를 눌러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얘기로 넘어가서 일단은 뭐 앞서 추경이나 또는 그 밖에 어떤 여러 국가 정책 사업도 그렇고 일단은 포용, 통합의 정치를 강조하셨던 대통령께서 이제 이걸 위해서라도 여야 원내 지도부랑 만찬을 갖겠다라고 하셨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22일자로 이제 만나기로 그 물살을 타는 것 네. 같아 보였는데 지금 또 당내에서 이야기가 들려오는 걸 보게 되면 이게 진행될 수 없다라는 얘기도 나와요. 왜냐면 이제 민주당에서 당대표 선거가 이렇게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결과적으로 이제 당권 경쟁에 있어서의 구도를 조금 더 영향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왜냐면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가 당대표로 이제 나가겠다 출마를 결심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전당대회 이후로 미루겠다. 좀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래서 지금 어떤 얘기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게 좀 진행이 될 거라고 두 분은 좀 판단하십니까? 정치적 지형에 대한 어떤 뭐 다른 판단은 당연히 이제 정치권이니까 존재하는 건데 저는 이제 G7 해외 순방을 갔다 오면 야당에게 설명하는 게 그러니까 여의도에 와서 여의도 지도 그러니까 정치인들 만나서 설명하는 게 사실 맞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안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차원에서는 빨리 만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근데 이제 여기서 민주당도 좀 크게 정치를 보면 이런 이제 여야 간에 협치하는 모습 그다음에 대통령이 야당과 대화하는 모습을 회복시켜서 국민에게 보여주는 게 더 효과가 있는 예. 말하자면 정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대승적으로 결단을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뭐 임기 초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해외에 갔다 오면 어떤 일이 있었고 뭐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제 여야에 설명하는 이런 거를 좀 계속 그 관행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송원석 원내대표를 개인적으로 만난 적도 이제 경북 쪽에서 정치를 예. 하셨으니까 이제 만난 적이 몇 번 있었는데 국힘 쪽에서 보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면요. 협치 당연히 이제 민주당이 나서서 김민기 원내대표가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되죠. 그리고 싸울 것과 또 협치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분리해서 논의를 하지만 국힘 쪽에서 보면 지금 이 상황을 이재명 대통령이 하자는 대로 일단 따라가는 것이 국힘에 중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느냐. 무조건 다 발목 잡기를 해가지고 아예 그냥 장애물 역할을 하겠다라고 뭐 이유는 없습니다. 무조건 붙는 거예요. 5년 예. 동안 전면전 하겠다. 이것이 국힘 쪽에 도움이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후자 쪽이 별로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오히려 그게 손해가 난다. 왜냐하면 악성 정당 그리고 지역으로 좁혀진 정당 그리고 극우 극단과 손을 잡는 정당처럼 계속 갈 경우에는 국힘이 국민들이 바라는 이제 지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41% 지지자들이 있었다는 그 상황을 반영을 못하게 될 텐데 이게 이익이냐 손이냐 이제 이런 면에서 국힘이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협력이 더 나을 수 있다라는 이제 생각이 하나 들고요. 예. 그 협력이 안 될 가정하에 이제 지금 민주당은 뭔가 계획을 세우겠지만 국힘이 이런 부분에서 논의가 좀 더 된다면 송원석 의원 같은 경우는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기재부 출신이고 완전히 경제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경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가 가능할 텐데 누가 이 송원석 원내대표와 라인을 맞춰가지고 좀 제대로 뚫고 갈 수 있는 고단위 정치적 논의 같은 게 있으면 예. 설득 또는 협의가 가능한 파트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권성동과 차원이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권성동은 뭐 아예 협치가 될 사람이 아니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송원석 의원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들을 부각시켜서 여야 간의 협상을 좀 하면은 상당한 진전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추경이 들어가게 되면 본인들 이제 지역구에 편성되는 예산에 대한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그 지도 만찬에 대한 거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을 상황이라고도 보여져서 좀 긍정 기류가 좀 있을 것 같다는 아니 생각이 안 갈 수는 없어서 가지 말고 가서 제대로 논의를 제대로 해서 논의를 결과를 가져오는 게 국힘의 이익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그렇죠. 자 그럼 밥을 먹으러 안 간다는 것도 말이 안 될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취임을 했는데 자 여야 지도부를 불러서 식사합니다 하는데 아 나 안 가는 이유가 뭐야? 그냥 기분 나빠. 나 이재명 대통령 인정 못해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기는 가는데 거기에서 뭘 어떻게 할 거냐? 매우 공세적이고 적극적으로 반대쪽이 아니고 본인들이 끌어내야 될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차이가 뭔지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는데 두 정당의 예를 들어서 경제정책의 차이가 진짜 많이 납니까? 나는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예. 차이도 크게 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일치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동의해서 빨리 갑시다. 자, 양쪽 공통공약 가져옵시다. 이거부터 바로 실행위원회 국회 특위 구성합시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게 가면서 일단 본인이 송원석 원내대표가 실제로 리더십을 확보하는 좋은 수단으로 쓸 수 있는데 거기 가자마자 자 오늘 내가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 뻔질나게 한 소리 했다. 당신 포퓰리즘인데 이래가 나라 끌고 가 되겠어요? 이런 거 해가지고 돌아와서 내가 잘했다고 자축할 사안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